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시사상식 강의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2019년도도 이제 벌써 끝이 나갑니다. 우리 11월 지나고 나면요, 이제 마지막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들 19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쌤도 정말 2019년 1월부터 해서 현재까지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엊그제 2019년 1월 1일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끝이 난다고 하니 참 시간이 빠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 남은 기간 좀 잘 마무리하시도록 하고요. 특히나 아마 지금쯤 한창 공채가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우리 11월까지 잘 마무리해서 12월 달에 우리 시사상식 강의할 때는요,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1월 시사상식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정치 행정 분야네요. 한번 봅시다. 자, 검찰 개혁안 발표, 특수부 공개 소환 폐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부와 여당이 고강도 검찰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특별수사부, 우리 특수부라고 하죠. 이 특별수사부 축소 및 피의자 공개 소환 폐지 등 자체 개혁안을 연이어서 발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인가 한번 보니까요. 검찰이나 경찰 수사권 조정 및 우리 공수처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등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에 앞서 검찰개혁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먼저 선점하겠다라는 의도로 이렇게 먼저 개혁안을 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한 핫 이슈이기도 하죠. 우리 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이런 검찰 개혁을 처음에 좀 시발점으로 좀 개혁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총장으로 계신 윤석열 대검찰 총장께서도 이 검찰 개혁을 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검찰이라는 조직은요, 사실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임은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아마 이 검찰의 그 권한이 정말 센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상당한 그 권력을 좀 가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을 과연 누군가가 견제를 좀 하면서 이러한 그 검찰 조직의 막대한 비대한 권력을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검찰 개혁을 실시하기 이전에요. 돌아가신 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요, 사실 먼저 이 검찰 개혁을 하려고 좀 추진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그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 검찰 개혁을 주창하시면서 그러면서 검사들 중에 신임 검사들 있죠. 초임 검사들. 이런 젊은 피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친구들을 만나서 검찰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 공개 토론까지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사실 그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좀 결과가 좀 좋지 않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처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좀 주창했던 거는요, 검찰 스스로 정말 혁신을 해서 좀 셀프 개혁이 좀 제대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우리나라 이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좀 축소하고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사권을 좀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을 해보고자 이렇게 검사들과의 소통을 많이 주창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게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특히나 검사라는 조직 자체가 워낙에 그 상부에서부터 하부까지 이렇게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좀 조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젊은 혈기가 왕성하고 좀 젊은 피의 그런 신임 검사들이 이 검찰 조직이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스스로 개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소통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사실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 계실 때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 누구였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그 당시에 옆에서 그걸 실제로 다 보고 듣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 때 그 검찰 개혁이 좀 실패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의 검찰 개혁이 사실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좀 셀프 개혁이나 자체적으로 혁신을 하는 것들을 좀 주창을 했었다면 그게 실패로 돌아가면서 좀 약간의 강제성이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검찰개혁에서요. 검찰 자체적으로는 셀프 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특별수사부, 특수부를 이거를 지금 축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 특수부를 이거를 좀 축소하는 거랑 그다음에 공개 소환 요 제도를 좀 줄이겠다. 요걸 없애겠다. 예, 그게 굉장히 검찰 자체적으로 좀 내놓고 있는 그 셀프 개혁안 중에 하나인데요. 이 특수부는 좀 독특한 조직 중에 하나예요. 검찰 내부에 있는 좀 조직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 검찰 조직 안에 형사부라고 있습니다. 그 형사부가 어떤 곳이냐면요. 그 경찰들이 1차적으로 일단 사건, 그 형사 사건과 관련된 것들을 조사를 하죠. 그러고 나면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요. 이걸 이제 검찰에게 넘깁니다. 이제 기소한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넘기면 그럼 형사부는요. 그 경찰 쪽에서 수사를 진행한 것들이 기소가 되면 이게 넘어오면 그제서야 이제 형사부가 본격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검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감찰을 하는 거죠. 그게 원래 형사부의 주된 일인데요. 요 특수부는 굉장히 독특하게 어떤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기 이전에 특수부 자체적으로요. 어떤 정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망에서 왠지 이런 게 좀 문제가 생길 거라고 발생 이전에 좀 그런 문제 소지가 보인다라고 하면요. 자체적으로 이런 내사를 벌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이 실제로 발생되기 전에 미리 좀 검찰 측에서 특수부에서 그걸 조사를 해서 그래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미연에 방지하고 혹은 특히 이런 일들이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고위공직자들이나 혹은 기업의 재벌 총수들한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정말 사회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그런 낌새가 보이고 또 그런 정보가 좀 미리 입수가 된다면 그럼 스스로 내사를 그런 걸 착수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조사를 하죠. 사실 처음에 특수부가 생길 때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이게 생긴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죠. 이 조직 자체가 이제 좀 굉장히 폐쇄성이 짙고요. 그리고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하면서 현재 이 상황들이 좀 특수부에는 맞지 않는 현대의 상황이 좀 많이 이렇게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특수부가 사실 최근에는요. 거의 약간 정치에 관련되어 있는 정치 검찰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 그 기업의 총수나 혹은 고위공직자들이 좀 잘못하는 걸 미리 확인을 해서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게 원래 주된 목적인데 그게 아니라 이 검찰 측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이벤트성으로 자신들이 잘 조작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정치권에 좀 유리한 방향을 어떤 경우에는 그 사건을 터뜨린다든지 혹은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아닌 정권한테는 그걸 좀 아닌 쪽으로 이렇게 터뜨린다든지 사실 그런 게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좀 알게 모르게 많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그게 나타났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특수부가 내사, 자신들이 그냥 정보망을 통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막 이렇게 조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축소해야 된다는 말들이 굉장히 법조계에서는 많이 있었죠. 네, 지금 그거를 축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들 혹시 영화 그 조인성 씨와 그 정우성 씨가 주연을 했던 더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더킹. 혹시 그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를 보면 그 지금 조인성 씨와 그다음에 정우성 씨가 있는 그 검사 내의 그 조직이 흔히 말하는 우리 지금 특수부, 그거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보면 막 사건 같은 것들이 터질 때 덮기도 하고요. 또 일부 사건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혀뒀다가 어떤 정치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걸 정치권에서 일어난 일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터뜨리는 뭐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그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특수부에서 사실 좀 했던 일들이었죠. 그걸 이제 축소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게 가장 큰 일단 개혁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시다시피 공개 소환 제도라는 거 요것도 이제 폐지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공개 소환 제도 때문에 뭐가 생겼냐? 포토라인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검찰이 제시하는 그 포토라인 안에서 이제 그 피의자가 거기 오면요. 그럼 이제 언론사들이 그 포토라인을 넘어서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신상도 거기서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근데 이건 사실 처음에 포토라인이라는 걸 형성이 되고 이런 공개 소환 제도가 했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일단 포토라인이 형성됐던 건 언론사에서 이런 걸 취재를 할 때 보다 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막 서로 막 싸우다 보면 이게 취재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포토라인이 무너지는 뭐 그런 사태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언론사들이 좀 더 공정하고 좀 그 뭐랄까 자유롭게 취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드는 게 포토라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국민들의 그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포토라인 공개 소환 제도라는 걸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그 사람이 현재 피의자긴 하지만 범죄 사실에 대해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게 죄가 확정이 된 건 아니죠. 근데 그런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고 그 사람이 언론에 공개가 돼버리면 나중에 만약에 그 사람이 무죄로 만약에 풀려나게 된다? 그럼 그 사람의 인생에 정말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그 특수부나 이런 쪽에서는요, 이 공개 소환 제도라는 걸 이걸 좀 악용을 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한 경우도 사실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 닫겠다라고 한 거죠. 즉 뭐냐? 검찰이 정말 국민들이 준 이 권한 있죠. 수사할 수 있는 이 거대한 권한을요. 이제 정말 정치 검찰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정말 정치 자신들의 조직의 정치 성향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한 그런 검찰의 수사권을 사용이 아니라 정말 올바르게 국민들의 안전한 권리와 국민들이 수사권을 준 이 내용을 바르게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그동안 악용이 되었던 특수부랑 공개 소환 제도 요것들을 다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바람직한 방향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검찰이라는 이 거대 권력 집단이 사실 기존에 여러 가지 그 권력을 악용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예, 그것도 분명한 팩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권력이 너무 비대해졌을 때 사실 우리나라 집단에 크게 별로 좋지 않은 영향도 많이 줬던 것도 그것도 분명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 검찰개혁이 어떤 형태로 잘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검찰개혁도 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여기서 제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 특수부라는 그 내용과 그리고 공개 소환 제도와 거기에서 파생됐던 포토라인 이런 것들이 과연 뭘 의미했던 건지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시사상식 요 파트에서는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첫 번째 우리 검찰 개혁안 발표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치행정 분야에서 제가 가져온 기사는요. 이거네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정경련을 공식 방문했다라는 내용이네요. 자, 무슨 내용인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9월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경련을 찾아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정경련을 공식 방문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이날 이원욱 원내 수석 부대표와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제6정조직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정경련 회관에서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정경련은 뭐의 줄임말입니까? 전국경제인연합의 줄임말이죠. 사실 이 전국경제인연합회라는 곳은요, 말 그대로 그 기업의 그 총수들과 혹은 그 기업의 좀 그 굉장히 높은 그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요, 여기 이제 자연스럽게 회원으로 가입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 각종 이제 경제와 관련된 현안들을 서로 토론하자는 의미에서 창설되어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사실 창업하셨던 그 창립 멤버들이요, 돌아가신 삼성의 초대 회장이신 이병철 회장이랑 그다음에 고 정주영 회장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여기에 원래 예전에 그 가입 회원 멤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경련이라는 조직 자체가요, 처음은 굉장히 사실 출발했을 때는 정말 좋은 의미로 출발한 거죠. 뭐냐,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런 재벌 그룹의 총수들이 모여서 경제 현안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그리고 더욱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업을 잘 운영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직이었습니다만 이게 점차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 조직이 사실 조금 이렇게 좀 의도했던 방향과는 좀 다르게 흘러갔었죠. 이 정경련이 가장 좀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바로 박근혜 전 정권 때, 박근혜 전 정부 때 있었던 국정농단 사태 때 사실상 좀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조직이라서 이게 좀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에 이 정경련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이 됐냐면요,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이 됐어요. 원래는 정경련이라는 것이요, 경제 현안에 대해서 이 기업인들이 모여서 함께 토론하고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었는데 그 당시에 박근혜 전 정부 때 이 정경련이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자, 보시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기업이에요. 여기가 기업이면요, 정경련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정경련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청와대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정경련이 중간 다리를 했냐면요. 청와대에서 뭔가 필요로 하는 어떤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에 당연히 사업을 진행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럼 그 돈이 필요하다고 청와대가 기업한테 다이렉트로 이야기하면 이게 나중에 좀 문제시되고 사실 이게 언론에서 충분히 취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정경련 쪽에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럼 정경련이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를 각 기업에다가 이렇게 전파를 해요. 그럼 기업에서 그 내용을 듣고 그래요.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자신들의 사업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정치권의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면 그런 기업이 그에 맞는 돈을 정경련에다 보냅니다. 그럼 정경련이 요거를 청와대에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형태가 좀 많았었죠. 그 당시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장시호 씨가 뭐 운영했다고 하는 미르재단과 뭐 K스포츠 뭐 그런 거 기억나시죠? 예, 그게 바로 청와대가 그때 실제로 실행을 할 때 정경련에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정경련이 기업에 이야기해서 기업이 자금을 이런 식으로 되었던 그런 형태로 실제 그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그 형성되었던 것과는 좀 굉장히 변질되어서 이렇게 중간에서 굉장히 어찌 보면 비리를 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조직으로 발전이 되었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정농단 사건 때 국회를 기준으로 해서 각종 국정농단 사건 청문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도 전 국민적으로 워낙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부회장인 이재용 부회장이 거기에 출석을 했죠. 출석을 해서 뭐 물론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현대 기아 자동차의 회장, 그다음에 뭐 SK 최태원 회장, 뭐 이런 많은 분들이 거기 다 참석을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재벌, 기업 재벌, 거기에 총수들은 다 그날 참석을 했어요. 정말 참 보기 힘든 분들을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었던 참 신기한 풍경이긴 했습니다. 어쨌든 거기 와가지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신문을 하고 청문회를 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 또 굉장히 그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 과연 정경련 이거 계속 유지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그 국회의원들이 엄청난 질문이 많았어요. 근데 그 질문은 주로 누구한테 했냐? 삼성이랑 현대차랑 뭐 이런 데 다 있습니다. 삼성, 현대차, 그다음에 LG, 뭐 SK 요 정도 네 개 회사, 거기에 뭐 CJ 정도까지인가요? 하여튼 그 정도에다가 집중 포화해서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정경련이라는 단체가 운영이 되려면 어쨌든 여기는 뭔가 수익을 내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협회 같은 곳이에요. 협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협회가 계속 운영이 되려면 누군가가 비용을 대줘야 되는데 그 비용을 누가 대냐? 바로 정경련의 회원 단체인 바로 삼성이나 현대차나 SK나 LG 같은 이런 대기업이 회원이라는 명목하에 회원비를 계속 여기 정경련에다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정경련의 거의 전체 그 운영 금액의 8, 90%를 바로 삼성이랑 현대차랑 뭐 LG랑 SK 이 정도에서 거의 다 8, 90%를 돈을 대고 있었던 거죠. 특히 그 중에서 삼성이 가장 많이 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한테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정경련 탈퇴해라. 정경련 이거 지금 더 이상 좋은 의도의 그런 단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정경련 탈퇴라고 자꾸 압박을 놓습니다. 그 할 때. 그 뭐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정경련 탈퇴하시죠. 탈퇴하세요.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뭐 고려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다가 계속 탈퇴하라고 하니까 결국에 그쪽에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죠. 네, 탈퇴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굉장히 그 당시에 핫 이슈긴 했거든요. 왜? 삼성이 사실 정경련을 탈퇴하면요, 정경련의 회원비를 삼성이 이제 내진 않을 거예요. 그럼 정경련 자체가 운영이 거의 안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삼성이 탈퇴하겠다고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생방송에서 이재용 부회장 이야기를 했고, 실제 그 청문회 이후에 삼성이 탈퇴를 하게 됩니다. 삼성이 탈퇴를 하고 삼성뿐만 아니라 LG와 SK와 현기차, 현대자동차까지 전부 다 탈퇴를 합니다. 현재는 그 4개 기업들은요, 이 정경련의 회원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원비도 많이 내지도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정경련이 옛날만큼 그렇게 강력한 협회 조직단체가 이제는 아닙니다. 좀 힘이 많이 빠진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회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정경련 단체에 대해 주장했던 게 뭐냐. 자체적으로 이런 정치권에 이런 식으로 로비하고 하는 이런 것들, 이거 셀프 개혁해서 확실하게 개혁하라. 뭐 그렇게 주문까지 많이 했죠.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정경련의 이런 개혁이 한 반 정도 미완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거대 해운사가 일단 나간 거, 그래서 자금이 많이 못 들어오는 거, 그래서 힘이 많이 빠진 거, 그거는 뭐 좋은 개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말 구체적인 어떤 이런 것들, 정치적으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개혁은 아직까지 내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흐지부지 돼버렸죠. 지금은 뭐 그냥 단체 아직 유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은 뭐 그냥 그런 단체로 좀 진행이 계속 뭐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거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정경련이요, 박근혜 전 정부 때 국정농단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단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사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난 뒤에 민주당이 좀 의도적으로 여기를 방문 안 한 것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정권 자체가 이 박근혜 전 정권의 국정농단이라는 사건의 반사이익으로 이렇게 좀 된 경향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거리를 두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많은 지금 불확실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를 굉장히 좀 몸을 사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채용도 많이 되지 않고 고용이 많이 안 되니까 실업률은 점점 더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좀 기업과 좀 더 이렇게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번에 이런 식으로 방문을 했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경련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정경련이라는 곳이 지금 우리나라의 5단체 중에 하나인데요. 쌤이 좀 정리를 해왔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5단체,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지금 보시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경련이죠. 여기가 대표적인 우리나라 경제단체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이라고 하는데, 대한상공회의소도 대표적인 경제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키타라고 해서 한국무역협회,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경제단체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되게 가고 싶어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정식 명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라고 하죠. 여기도 우리나라의 경제 5개 단체 중에, 주요 5개 단체 중에 하나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영자 총협회, 경총이라고 하죠.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의 5가지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뭐예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정경련 방문했다라는 내용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요. 경제산업 분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산업 분야에 제가 가져온 첫 번째 기사는요, 이거네요. 논란의 가상화폐 첫 국제회계 기준 제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볼게요. 자, 우리 가상화폐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 있죠. 비트코인 등은 가상통화가 화폐도 이 금융상품도 아니라는 국제회계 기준이 제시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가상화폐가 금융통화인지 혹은 금융상품이 아닌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제회계 기준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가상화폐가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금융상품이 뭐가 있습니까? 뭐 예금 혹은 주식, 채권, 이런 펀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금융상품이죠. 그럼 비트코인도 과연 금융상품에 포함될 수 있냐? 국제회계 기준은 이제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볼게요. 자, 9월 23일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 IFRS 해석위원회가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상통화 보유 시 IFRS 기준서를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한 끝에 이제 가상화폐는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상화폐는요, 금융상품으로 분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국제회계기준에서 이거를 딱 정해준 거죠. 쌤이 지금 경제산업 분야의 첫 번째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요, 물론 가상화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 국제회계 기준을 좀 잠깐만 이야기해 볼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잠깐만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건요, 현재 국제회계 기준은요, 유럽 방식의 IFRS라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IFRS.
이게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ystem이라고 해서 이게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국제 회계 기준인 거죠. 요게 어느 나라 방식이냐면요. 요게 유럽 방식이에요. 요게 유럽 방식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나라가 IFRS, 사실상 전 세계가 IFR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의 국제 회계 기준은요. 갭이라는 기준을 사용을 했어요. 요게 갭이 뭐냐?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기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어느 나라 방식이냐면요. 요거는 미국 방식이에요. 과거에는 갭 기준에서 현재는 IFRS 방식으로 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사실 과거에는요. 미국식 회계 기준이 전 세계 글로벌 거의 스탠다드였어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미국식의 이런 갭 기준을 대한민국도 가지고 와서 우리 회계 기준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의 갭 기준의 회계 기준이요. 이게 사실 어떤 문제가 좀 발생해요. 그러면서 이 기준이요. 회계 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라는 게 발견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게 바로 미국에 어떤 사태가 일어나냐면요. 거대 기업인 엔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엔론 기업이요. 엔론 기업이 어떤 걸 했냐면요. 미국의 갭이라는 회계 기준을 활용을 해가지고 대규모 분식 회계를 여기서 사용을 하게 돼요. 사실 대한민국도 최근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이 있죠. 이 분식 회계 때문에. 뭡니까?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거기가 분식 회계를 했다라고 해서 분식 회계로 이 친구들이 거짓으로 뭐 이렇게 상장을 했다 이래가지고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맞냐? 국제 회계 기준에 맞춰서 그게 정말 분식 회계냐 아니냐? 이래가지고 첨예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론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뭐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분식 회계가 발생하면요. 사실 그 기업에 치명적인 영향도 주고 더더군다나 그 기업이 정말 그 나라에서 엄청나게 큰 기업이며 그런 큰 기업이 분식 회계를 했다? 그럼 그 나라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의 엔론이라는 거대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분식 회계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게 사실 들통이 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게 엄청난 문제가 좀 됐어요. 예.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사실 전 세계가 미국의 갭 기준이라는 요 회계 기준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엔론 사태 때문에 미국의 갭 기준을 활용했을 때 기업들이 충분히 분식 회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다 그래서 엔론 사태를 이후에 유럽식의 IFRS 방식으로 우리 회계 기준이 전부 다 바뀌게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미국의 회계 기준과 IFRS 기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미국 기준은 이거예요. 회계 기준을요,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이걸 항상 설명할 때, 음식 레시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미국의 회계 기준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김치찌개 만드는 법이라는 걸 가지고 레시피를 만든다면요. 미국의 회계 기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맛있는 김치찌개 만드는 레시피가요. 미국 회계 기준은 이렇게 기준을 알려줍니다. 맛있는 김치찌개 어떻게 만드냐? 그거는 김치를 300g 쓰고, 물은 500ml 쓰고 그 다음에 소금은 200g, 그 다음에 설탕은 300g, 그 다음 거기에다가 뭐라 그러나요? 그 다시다라 그러나요? 어쨌든 그거 5g 뭐 그런 식으로 딱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넣는 순서까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끓이는 데는 12분 정도 정확하게 12분만 딱 끓이고 그렇게 하면 맛있는 김치찌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알려줍니다. 아주 세세하게. 그런데 IFRS 방식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맛있는 김치찌개 만드는 법, 레시피. 거기 딱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IFRS는 첫 번째, 김치는 뭐 대강 한 이 정도, 한 주먹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때에 따라서는 한 주먹보다 조금 적게 넣어도 되고 조금 많이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소금은요. 한 2꼬집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탕은요. 설탕은 아빠 숟가락으로 보통 한 3스푼에서 한 5스푼 그 사이에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 물은요. 물은 한 500ml에서 한 700ml 사이로 넣으면 됩니다. 그럼 끓이는 시간은요. 그건 상황을 보고 대략 한 10분에서 20분 사이에서 본인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맛있는 김치찌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요. 미국의 US 갭 기준, 요 회계 기준이 훨씬 더 정확하고 엄격해서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여기는 뭔가 대강 이야기하니까 이게 무슨 기준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얼핏 보면
여기 기준이 훨씬 좋고 여기 기준이 조금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 문제점이 있어요.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주면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예를 들어서 레시피에서 정확하게 몇 그램 넣어라, 몇 분 끓여라 이런 게 딱 적혀 있죠. 그럼 내가 만약에 그 레시피에서 시킨 대로 딱 했어요. 그런데 맛이 없어요. 예,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그렇죠. 레시피 만든 사람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 시킨 대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시킨 대로만 하면 내 잘못은 없는 겁니다. 그 시킨 대로 했는데 맛이 없다? 그럼 네 잘못이야. 이 회계 기준을 만든 네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레시피 만든 네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대강 만들죠. 그럼 뭐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대강 이렇게 합니다 라고 레시피를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만드세요 라고 해서 내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맛이 없어요. 그럼 이제 누구 잘못이냐?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맛이 없어가지고 그 레시피 만든 사람한테 이보세요. 당신이 레시피 준 대로 내가 했는데 맛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김치 얼마 넣었어요? 저는 한 320g 넣었는데요. 당신 김치가 맛이 없기 때문에 혹은 당신 김치가 싱겁기 때문에 320g 가지고 안 되죠. 한 400g 넣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레시피에서는 300g에서 500g 사이에 넣으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물은 얼마 넣었습니까? 물은 저는 한 500ml 넣었는데요. 당신 김치가 싱겁기 때문에 물은 500ml보다 적게 넣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레시피에 300ml에서 700ml 사이 넣으라고 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해서 넣으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판단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누구 잘못입니까? 그렇죠. 요리한 내 잘못인 겁니다. 맞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기준이 엄격하면요. 그 기준대로만 따라했을 때 그러면 그 외의 것에 내가 만약에 뭐 잘못이 나와도 기준을 따랐기 때문에 그 사람 잘못이 아닌 거예요. 엔론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US 갭 기준에서 정확하게 지켜라고 하는 것들은 다 지키고 그 외의 것들을 조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건 이 친구들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춰서는 잘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조작이었던 거죠. 근데 누구 잘못이에요? 그렇죠. 회계 기준 만든 사람 잘못이죠. 왜? 난 시킨 대로 다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IFRS는 어떤 거예요? 대충 범위만 알려줍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작성하는 사람이 네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회계라는 건 일률적인 잣대를 댈 수가 없어요. 왜? 산업마다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인 잣대를 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산업은 기계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 데는 사람이 많죠. 반면에 공장 같은 이런 제조업 같은 데는요. 기계가 많아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기준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건 내가 대충 이렇다라고 기준을 알려주면 나머지는 산업 현장에 있는 너희들이 경험으로 제일 잘하니까 너희들이 잘 판단해서 그 기준에 맞게 써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운더리는 정해줬으니까 그 안에서 네가 맞게 결정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 그게 네가 잘못했어? 그럼 네가 판단 잘못하니까 네 책임이야? 이렇게 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IFRS로 바뀌게 된 거고 이 기준에서는 회계 분식이 그만큼 좀 어렵게 됐다라는 건 그건 맞습니다. 근데 단점도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거죠. 뭐냐? 뭔가 바운더리만 주니까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이 어떤 기준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딱 기준이 있으면요. 그 기준에 안 맞으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근데 IFRS는 이런 바운더리를 주니까 예를 들어서 한 이쯤의 기준을 내가 잡았어요. 여기서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또 이쪽에서 보면 좀 아닌 것 같고 애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어떠냐면 분식, 그러니까 위법과 합법의 그 사이의 경계선에 있을 때 굉장히 애매해요. 이걸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위법인 것 같고 이렇게 보면 합법인 것 같고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애매하다 보니까 요거를 좀 분쟁의 소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도 그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찌 보면 약간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게 이렇게 보면 분식회계 같고 이렇게 보면 분식회계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좀 다툼의 여지가 많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배경 지식 때문에 현재는 국제 회계 기준이 바로 IFRS가 되었다. 유럽식의 IFRS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그 음식 만드는 레시피를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11월 시사상식 강의 첫 번째 강의는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